발트해 변칙. 2011년 한 다이빙팀이 발트해 북쪽 바다의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보물 찾기에 나섰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건 꽤 이상한 물건이었어요. 그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른 문명의 침몰한 우주선이라고 믿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적인 원인들이 이 물체를 형성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구조물 안에 있는 금속들은 분명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없었어요.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게 빙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얼음 밑에 갇혀 있었던 운석이었을지도 몰라요. 소용돌이는 두 개의 해류가 충돌해 원형 와류를 만들 때 형성되는 일종의 강력한 회전 해류예요. 심지어 두려움을 모르는 바이킹들도 소용돌이는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배를 침몰시킬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이 소용돌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해요. 다행히도 소용돌이의 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현대의 큰 배들에겐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소용돌이에 빠진 유람선은 보통 큰 배도 꽤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요. 소용돌이는 너무 강해서 수중 블랙홀 같은 걸로 변할 수 있어요. 네, 블랙홀은 차가운 우주 공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우리 고향 행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우주에 있는 블랙홀과 유사해요. 왜냐하면 너무 단단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걸려든 그 어떠한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수중 블랙홀은 종종 지름이 150km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중 하나에 들어갔다면 아마 들어간 건지도 모를 거예요. 이 블랙홀들은 소용돌이처럼 작용해요.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어요. 여기 뭔가 편안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에 갈 때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아마 녹색 섬광이라고 불리는 광학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해가 진 직후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양이 거의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있을 때 생기는데 그 가장자리가 위쪽이 아직 보이고 있을 때 발생해요. 단 1, 2초 동안 태양의 위쪽 가장자리가 녹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건 태양이 하늘 아래로 이동할 때 여러분은 태양을 대기의 더 두꺼운 부분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빛은 대기 중에 굴절되거나 휘어져 흩어져요. 이 현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지평선에 구름이나 연무가 없는 맑은 날을 기다리세요. 멋진 수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닷물이 빨갛다는 걸 알게 됐나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플로리다는 적조로 유명해요. 특정 미세 조류의 농도가 정상보다 높을 때 발생하죠. 해양과 민물에 있는 수천 종류의 조류는 대부분 동물과 인간에게 무해해요. 산소의 중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도와주죠. 하지만 바다를 붉게 만드는 조류와 같은 어떤 것들은 바다거북, 물고기, 그리고 바다새와 같은 해양동물들에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종류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랄 수 있고 인간에게 해로운 신경독을 생산할 수 있어요. 특히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특히 바람이 조류를 해안 쪽으로 밀어낼 정도로 강할 때 적조 지역에서 벗어나야 해요. 화산은 유독가스, 화산재,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용암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가장 명백한 위험 물질들이죠. 하지만 해저 화산은 나름대로 아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가끔 얕은 물에 있을 때 바위의 잔해와 증기를 수면 높이 날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요. 해저 화산은 무제한적인 물의 공급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화산들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폭발할 때 바닷물은 활동하고 있는 해저 분출구로 들어가요. 용암이 얕은 해저를 가로질러 퍼질 수도 있고 때로는 육지 화산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해요. 물속에 있을 때 빨리 식어서 파편과 모래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양의 화산 잔해가 남아있어요. 하와이의 유명한 검은모래 해변 아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뜨거운 용암과 강력한 분출은 분명 안전하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심해에 있는 해저 화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반드시 폭발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것들은 방울 주머니를 만들어내요. 이 방울들은 주변의 물의 밀도를 감소시켜 심지어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이 바다의 수면을 보고 있을 때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방울들이 있어서 배가 부력을 잃어요.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죠. 교착 해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드문 현상이에요. 바다의 더 얕은 부분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각파를 볼 때 발생하죠. 이건 프랑스나 텔아비브의 특정 해변에서 종종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교착 해면은 두 개의 파도 패턴이 비스듬한 각도로 이동할 때 발생해요. 이 바둑판 같은 패턴을 형성하죠. 대부분 두 개의 놀이 만나거나 하나의 놀이 파도를 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반면 강한 바람은 다른 방향으로 파도를 밀어낼 때 일어납니다. 이 사각파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를 타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강한 해류에 의해 생성되는 파도는 예측할 수 없고 거의 3m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가끔 흰 벽이라고도 불려요. 이 파도들은 너무 강력해서 큰 배를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만약 투명한 유리잔에 바닷물을 채우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게 아주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닷물은 용해된 소금, 지방, 조류, 단백질, 세제, 그리고 다양한 인공적이고 유기적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유리잔을 흔들면 표면에 작은 거품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파도와 바람이 바다를 휘저을 때 바다 거품이 형성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꺼운 바다 거품을 보면 녹조 현상이 그걸 야기했을지도 몰라요. 녹조가 바다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물질의 많은 양들이 마른 땅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대부분의 바다 거품은 인간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녹조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바다 거품이 터지면 함유하고 있던 독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을 자극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죠. 강이 바다나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서 조석 보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밀어 올리는 강력한 조류인데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헤일이라고 불리는 것의 범주에 속합니다. 조석 보어는 조석파로 강을 밀어 올려 훨씬 더 깊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부담파는 강이 갑자기 아주 얕아지는 걸 말해요. 조석 보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강은 바다로 통하는 좁은 출구와 함께 상당히 얕아야 해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은 평평하고 넓어야 합니다. 또 썰물과 만조 사이의 공간이 최소 6m의 넓이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강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아마존강의 입구는 좁지 않지만 강에 조석보어가 생겨요. 그건 입구가 얕고 모래톱과 낮게 깔린 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곳의 조석보어는 너무 강해서 강에는 삼각주조차 없어요. 침전물은 빠르게 흐르는 해류가 데려가는 대서양으로 바로 가요. 조석보어는 종종 예측이 안 되고 굉장히 거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강의 색깔을 녹색이나 파란색에서 갈색으로 바꿔요. 식물을 손상시키거나 심지어 땅에서 나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카약이나 강서핑과 같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는 이 지역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조석 보어만 보고 싶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조석 보어는 망 보는 곳을 휩쓸고 거기에 있는 무엇이든 누구든 간에 휘몰아치는 강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살라르데 우유니는 마치 큰 거울 위에 서 있는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 사막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나라인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흔적입니다. 비록 평평해 보이지만 GPS 기술은 일부 풍경이 2.5cm도 안 되는 약간의 경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수렁에 잠겨 있어 약 100억 톤의 소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때 맞춰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들 중 일부가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는 얕은 물 웅덩이로 넘쳐납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거기에 가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을 방문하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화려한 정상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자연에서 푸른색,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바타라 협곡 폭포에는 누구나 걸어서 건너고 멋진 사진을 찍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3개의 천연다리가 있습니다. 폭포는 석회암 침식이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결과이지만 마치 누군가가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 베이루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타누린 마을에 있습니다. 사해는 다른 바다에 비해 염분과 미네랄의 농도가 높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호수지만요. 수영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은 몸에 좋은 천연 화학물질을 얻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수면 위를 떠다니는 건 긴장을 푸는 좋은 방법이죠. 이 고대 수역은 바다보다 9.6배 더 염분이 높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생물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염분을 좋아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일부만이 발견됩니다. 또한 해수면 420m 아래로 육지에서 가장 낮은 고도입니다.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가운데가 완벽하게 2조각으로 잘려 평행하게 놓여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알-나스라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빙하는 마치 남극 대륙 한가운데에 누군가 많은 양의 붉은 페인트를 쏟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색입니다. 피폭포는 극도로 짠물이 산화철과 섞인 결과로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이런 섬뜩한 경관을 연출합니다.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는 실제로 움직이는 기차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기차가 하루에 2번 지나갈 때 아무도 선로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거리가 붐비는 날에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이거나 근처에 있는 많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얼어붙은 거품은 캐나다 아브라함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젤리처럼 보이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유기체를 먹은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메탄가스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 거품이 방출되지만 동결 온도 이하이기 때문에 이 거품은 제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호주에는 킴벌리 지역 해안에 독특한 수평 폭포가 있습니다. 사실 이 폭포는 좁은 바위 2개를 통해 빠르게 흘러가는 조수입니다. 조수는 9m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썰물이 바뀔 때마다 폭포는 거꾸로 흐릅니다. 또한 호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암석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심지어 큰 언덕처럼 보여요. 둘레는 10km이고 높이는 351m입니다. 바위가 아주 오래돼서 가장자리는 침식됐어요. 바위를 통해 물이 흐르는 곳으로도 알려진 애리조나에 있는 엔텔로페 협곡에는 길쭉하게 구멍이 난 2개 구획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사암을 흐르는 물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해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팔라완 지방에서는 가장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 아래에 있는 수중 세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론시에는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많은 작은 배들이 많은 멋진 풍경 사이를 지나갑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대서양에 있는 작은 화산군도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 유일한 이웃 도시입니다. 이 독특한 곳에 도착하려면 배로 7일이 걸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적한 세계로 탈출하고 싶다면 280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은 모든 것에서 동떨어진 느낌이 들게 해줄 거예요. 트리스탄 다쿠냐보다 더 고립된 섬은 핏케언 섬입니다. 타히티에서 2200km 떨어진 이곳은 영국인, 폴리네시아인, 그리고 다른 태평양 섬 사람들이 어울려 화산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며 사는 곳입니다. 인구는 50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섬은 2번째로 큰 해양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1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보급선을 타고 장거리 항해를 떠날 준비를 하세요.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환상 속 철도 터널은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로맨틱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나뭇잎과 무성한 녹색 식물 사이를 걷는 것은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지이자 많은 독특한 동물과 식물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주변의 맑은 호수가 펼쳐진 덕분에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 같아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며 지구상에 얼지 않는 담수의 2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최대 깊이는 1646m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의 고립으로 인해 가장 다양한 생명체들이 사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1300종 이상의 동물과 570종의 식물이 이곳에 살고 있어요. 멕시코에는 지하 수정동굴이 있는데 마치 성간세계처럼 보입니다. 지표면 아래 약 300m 깊이에 있으며 각각의 수정 스파이크는 길이가 10m이고 무게가 55톤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수정 결정체 중 일부입니다. 이 해변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붉은 모래이고 바로 이 때문에 중국 텐진으로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소금물에는 수와 다살사라는 붉은색 식물이 살고 있어요. 바닷가 전체가 붉은색으로 덮여 있는데 바다 꼭대기 층만 보입니다. 중국에는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에 영감을 준 텐지 산맥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산은 우링위안 지역 50평방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어요. 수백만 년의 암석 침식이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캘리포니아에는 자이언트 포레스트가 있는 세쿼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런 거대한 나무 8,000그루 이상이 이 땅에 솟아있는데 이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식물 10그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너럴 셔먼 세쿼이아는 최대 27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살아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고양이 섬의 인구는 10명 미만인데 고양이는 120마리 이상입니다. 이 섬은 외딴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사실을 좋아해요. 이곳을 방문한다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세요. 예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고층 빌딩과 가장 오래된 대도시의 고향입니다. 시밤의 고대 도시는 사막 바닥에 솟아오른 진흙 건물들 때문에 사막의 맨해튼이라고 여겨집니다. 고대의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휴식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진흙벽돌 건물들은 높이가 7층이며 비옥한 토양과 건초 그리고 물로 만든 벽돌을 햇빛 아래서 며칠 동안 구워서 지어졌습니다. 1층은 가축과 곡식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고 위층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터키 파무칼레에 있는 고대 온천의 화학적인 구성은 가장자리 위로 쏟아지는 물을 마법처럼 보이게 합니다. 온천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맑게 해줍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성은 인간이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격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왜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소코트라는 인도양 예멘 앞바다에 있는 외계인 같은 섬으로 가장 독특한 나무가 있는 섬입니다. 용혈수라고 불리는데 이 놀라운 섬에서만 볼 수 있어요. 2008년에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그것을 둘러싼 어두운 용암 기둥에서 이름을 얻었습니다. 폭포의 밑부분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구조는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2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3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2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자체로 무서운 광경이죠. 하지만 갑자기 불길한 밝은 섬광이 화산 위의 하늘을 밝게 비추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 악몽과도 같은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한 가지 원인은 밀도가 높은 화산재 입자들이 땅 위에서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찰할 때 발생하는 정전기 때문이에요. 화산 번개의 다른 원인은 지표면에서 높이 올라가 성층권 근처에 있는데 그곳은 혼돈스럽게 움직이는 얼음 결정이 강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살라르 드 우유니는 마치 커다란 거울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10,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소금밭입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 볼리비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천연 거울은 오래전에 증발한 선사시대 호수의 잔재예요. 비록 평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GPS 기술은 일부 지역에 2.5cm도 안 되는 작은 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약 100억 톤의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적절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면 근처의 호수 중 일부가 살짝 넘쳐서 물의 층을 형성해서 하늘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해요. 많은 현지인들이 그곳에서 소금과 리튬을 추출해요. 이곳을 방문하거든 세계 최초의 소금 호텔에 들르는 걸 잊지 마세요. 페루에서는 진짜 무지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화려한 산 꼭대기에 도달하기 어렵지만 자연에서 파란색, 빨간색, 녹색, 노란색, 분홍색을 보는 것은 분명히 기억에 남을 일입니다. 얼어붙은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매우 가연성이 높은 메탄가스 방울이에요. 물속에 갇힌 채 환상적인 풍경과 놀라운 패턴을 형성해요. 캐나다 알버타의 아브라함 호수 같은 북부 호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방울들은 죽은 동물, 나뭇잎, 식물들이 물에 가라앉아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나타납니다. 이 박테리아는 나중에 메탄가스를 배출해요. 와, 여기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2018년 3월 말, 동유럽에서는 으스스하면서도 아름다운 사건이 목격됐어요. 스키를 즐기던 사람들은 붉은색 하늘 아래 주황색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어리둥절하면서도 흥분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화성을 걷거나 모래 언덕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록 신비로워 보이긴 하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간단한 설명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풍경의 원인은 사하라 사막에서 온 강력한 모래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은 먼지, 모래, 꽃가루 입자를 싣고 와서 눈을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은 일회성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기상학자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 주황색 눈이 동유럽의 땅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렌지색 눈은 먹지 마세요. 2018년 2월 20일과 21일, 미국 북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최근 기상이변 중 가장 특이한 것을 경험했어요. 폭염이었어요. 네, 2월에요. 사실 그것은 1800년대에 공식적인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놀라운 겨울 폭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주의 프라이버그에서는 기온이 21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코트를 벗었어요. 매사추세츠의 피츠버그에서 바깥 온도가 27도까지 오른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기온이 28도에 달했던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와 온도계가 25도를 기록한 메인주 웰스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약 11,000년 전 도시나 금속 도구가 전혀 없었던 오늘날의 터키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된 장인들이 궤베클리 테페를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보다 3배나 무거운 석회암 덩어리를 파내고 옮길 수 있었는지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미국 와이오밍에 있는 데블스 타워에 대한 놀라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애초에 어떻게 그것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64m 높이의 암석 덩어리는 벽이 너무 가팔라서 거의 수직에 가까워요. 게다가 와이오밍의 평야에 솟아 있어요. 주변 몇 킬로미터 내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평평한 지역에서 갑자기 높은 것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아무도 아직 답을 모릅니다. 크로아티아의 호수 국립공원은 주요 관광 명소이자 많은 독특한 동식물들이 모여있는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사방에서 흐르는 무한한 폭포와 맑은 호수가 어우러져서 마치 서사 영화 세트장처럼 보입니다.
1980년대 중반, 한 스쿠버 다이버가 일본 해안에서 요나구니 기념비를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들이 수천 년 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천연인지 인공인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만약 그것이 고대 도시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새로운 미스테리는 어떤 사라진 문명이 그것을 건설했고 어떻게 바다 밑바닥까지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바위들의 모양과 형태는 몇몇 인공적인 작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강렬한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스웨이가 그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812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영국의 한 농부가 지역 화가에게 돈을 주고 산비탈에 있는 수톤의 흙을 제거하고 백악으로 윤곽을 채웠어요. 화가는 돈만 받고 도망갔기 때문에 농부는 또다시 돈을 지불하고 알튼 반스 화이트 호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검은 폭포는 아이슬란드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색의 용암 기둥에서 그 이름을 얻었어요. 폭포의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가 있어요. 전체 건축물은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건축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습한 겨울밤에 숲에서 머리카락 얼음을 볼 수 있어요. 솜사탕이나 흰머리 가발처럼 생긴 특이한 얼음 결정이 썩은 나무 위에서 자랍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름다움은 해가 뜨자마자 녹아버려요. 최근에야 과학자들은 머리카락 얼음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태껏 그것은 바로 준비됐나요? 곰팡이균이었어요. 그것은 얼음이 매우 얇은 털을 형성하도록 해주고 밤새도록 이 형태를 지지하도록 돕습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연약한 털 대신에 얼음은 껍질 같은 구조를 형성해요. 산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우에서 나오는 번개입니다. 하지만 산불이 뇌우를 일으킨 사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2018년 5월 11일 텍사스주 아마릴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형 말라드 화재는 공중의 밀도가 높은 거대한 구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는 또한 나중에 90km 떨어진 텍사스 윌러 카운티에 동정 크기의 우박이 수톤이나 내리게 만든 격렬한 뇌우를 야기시켰어요. 카엔지는 네브래스카에 있는 가장 이상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진짜 스톤헨지를 연구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래된 자동차로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었어요. 어떤 차들은 돌기둥처럼 서 있고 어떤 차들은 아치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만드냐고 물었을 때 그 건축물을 만든 사람은 안 될 것도 없죠 라고 답했어요. 2007년 미시간 호수 바닥에서 스톤헨지를 닮은 것이 또 하나 발견됐어요. 원형의 돌무더기와 마스토돈 조각이 있었어요. 이 동물은 10,000년 전에 사라졌으므로 조각은 그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 위치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행운을 빌어요. 캐나다의 허드슨만은 아마도 지구상의 다른 어느 곳보다 중력이 더 낮은 세계에서 유일한 곳일 겁니다. 심지어 회의론자들도 그 차이가 정밀 장비로 측정됐기 때문에 비웃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중력이 달에서처럼 낮다는 뜻일까요? 불행히도 아니면 다행일까요? 그 차이는 미미해요. 정확한 값은 0.005% 또는 200분의 1%예요. 아무리 애써도 느낄 수 없겠지만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약 10,000년 전에 이 지역을 덮고 있던 빙상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빙상이 암석을 너무 많이 압축해서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허드슨만의 중력장을 이동시켰어요. 하지만 미래의 언젠가 이 지역에서도 중력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2010년 화석화된 물고기가 나일강 서쪽 400km 지점에서 발견됐어요. 사하라 사막에서 말이죠. 이 우연한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현재 사하라 사막에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모래 아래에서 거대한 무언가의 증거를 발견했는데 바다의 일부가 전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연구는 육지에 있는 GPS 장비로 계속되었고 나중에 모든 지상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에서 그 지역을 관찰했습니다. 그 광경은 놀라웠어요.
사막 아래에 거대한 분지가 있었고 그 근처에 작은 분지가 있었어요. 이 분지의 해안을 따라 고대 인류의 정착지가 이전에 발견되었는데 이제 연구원들은 마침내 왜 사람들이 그 장소에 살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단한 크기의 호수가 있었어요. 총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담수가 있었죠. 그건 미시간 호수의 절반 크기예요. 쉬운 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실종됐고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미지의 세력이 잠깐만요. 대본이 잘못됐네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트란실바니아에 있죠? 죄송해요. 자, 옛날 옛적의 트란실바니아의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트란실바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명명한 신비한 장소가 있었어요. 이 뒤틀린 나무와 얽힌 덤불을 보세요. 금방이라도 나무 뒤에서 사악한 생물이 나타날 것만 같고 심지어 이야기처럼 우주에서 온 유령이나 신비한 생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숲은 1960년대에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친구 몇 명과 함께 따뜻한 8월의 오후를 보내고 있었을 때 유명해졌어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하늘에서 이상한 걸 가리켰어요. 한 남자가 그녀가 서 있던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놀랍게도 그도 그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빛나는 이상한 은색 디스크였죠. 그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서 소름 끼치는 물체가 사라지기 전에 4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 물체는 불과 2분 동안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필름을 현상했고 그의 사진은 지역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이상한 조명에서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우주선처럼 보이는 기상풍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날 숲 위의 하늘에는 기상풍선이나 비행선 그 어떤 물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으스스하지 않나요? 이 지역의 캠프파이어 전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으스스한 장소의 어두운 깊은 곳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간 사람들은 종종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애초에 그 별명이 붙은 것도 그 이유라고 해요. 200마리의 양과 함께 숲으로 들어간 양치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사라진 5살짜리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수군댔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실종 당시와 똑같은 옷을 입은 채 하루도 늙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숲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후 가까스로 돌아왔지만 심한 화상과 고열 등 이전에는 없던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 토양에 방사능이 높은 천연 우라늄이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이 숲에 오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거나 전자기기가 갑자기 꺼지는 느낌이 드는 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숲은 전설이 아닌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일부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6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루마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지가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 자체로 꽤 신비로워요. 소름 끼치는 나선형이나 예상치 못한 지그재그 패턴으로 자라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팔다리를 비틀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손을 뻗어 사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뒤틀린 나무들이 시계 방향의 나선형으로 뻗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나무나 다른 종류의 초목을 찾을 수 없는 숲의 특정 지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바로 더 클리어링이라는 완벽한 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공포 영화의 완벽한 이름이죠. 초목이 없는 이 지역의 토양을 검사한 결과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할 만한 이상한 물질이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부 지역 주민들은 숲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원을 빌면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숲 한가운데서 신비한 구가 튀어나오거나 외계에서 온 불빛과 같은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죠. 드라큘라든 드라큘라 성이든 이제는 한 발 물러나야 할 것 같네요. 트란실바니아의 무서운 이야기는 드라큘라만이 아니니까요.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무네카스 섬 또는 인형의 섬이에요. 멕시코시티 근처에 으스스하고 어두운 운하물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나무에 매달려 있고 무성한 초목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인형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인형들은 낡고 썩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한때 명랑했던 얼굴은 이제 절망과 공포의 표정으로 뒤틀려 있어요. 이 불안한 장소 뒤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50여 년 전 가족을 떠나 섬에서 홀로 살던 은둔형 외톨이 돈 줄리안 산타나가 이 섬에 살았다고 해요. 그는 운하에서 잃어버린 인형을 강박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인형을 얻기 위해 자신이 키운 인형을 지역 주민들과 거래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남자는 인형을 닦거나 고치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인형을 발견한 상태와 상관없이 인형으로 섬을 장식하기만 했죠. 멀쩡해 보이는 인형도 비바람에 망가져 버렸어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두막 안에도 이 무서운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저주받은 곳이라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인형이 섬을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런던 북쪽 교회로 이동하면 신비한 하이게이트 묘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고인을 위한 일반적인 안식처가 아니에요. 이 묘지에는 칼 마르크스와 더글러스 애덤스의 무덤을 비롯해 특이한 무덤이 많지만 그 때문에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뱀파이어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으스스한 생물이 출몰한다는 전설 때문에 이곳을 찾아요. 네, 붉은 눈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무덤 위를 맴도는 그림자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지루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이곳이 항상 이렇게 으스스했던 건 아니에요. 19세기 중반에 조성된 이곳은 한때 무덤을 삼킬 듯이 무성한 초목과 무너져 내리는 비석들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전설은 1970년대에 이 묘지가 여러 공포영화에 등장하면서 장소 자체와 함께 인기를 얻게 됐죠. 심지어 자칭 뱀파이어 헌터라고 자처하는 방문객도 있어요. 런던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플럭리라고 하는 평화롭고 매력적인 마을이 있어요. 적어도 첫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은 플럭리가 영국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수군대요. 구불구불한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령이 출몰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여러 장소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중 상당수는 4세기 이상 영주의 지위를 누렸던 대린 가문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건물에 있는 둥근 지붕의 창문에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수백 년 전 대린경이 적에게 붙잡혔을 때 탈출했다는 전설이 전해져요. 이 창문 중 하나를 정면으로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담한 행동을 기념하기 위해 저택과 마을의 모든 창문은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졌어요. 저택은 1951년에 불타버렸지만 대린경의 탈출에 유사하는 매력적인 플럭리 마을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어떤 사람들은 플럭리가 소위 비명을 지르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많은 전설이 있어요. 이 숲에는 멋진 산책로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용기로는 낮에만 갈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구부러진 숲은 어때요? 폴란드 그리피노에 있는 이 숲은 소나무 400그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줄기가 90도로 급격히 꺾인 다음 알파벳 J처럼 기묘하게 휘어져 있어요. 1930년대 초에 누군가가 이 나무들을 심었지만 어떻게 나무들이 모두 같은 곡선을 갖게 됐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 과학자는 이것이 중력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식물은 줄기가 중력과 수평을 이룰 때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나무들은 배나 가구를 만들기 위해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둔 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초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안녕하세요. 불 무지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평호는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고하세요. 둘은 같은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림 같아 보여요. 아니면 하늘에 무지개 색깔의 물보라가 튄 것 같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불이나 비와 공통점은 없어요. 이 현상은 특정한 형태의 얼음 구름을 통해 태양이 빛날 때 드물게 발생해요. 무지개 태도 그만큼 독특해요. 다시 말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완벽한 고리로 구부리기 위해서는 구름에 있는 특정한 종류의 얼음 결정체가 지구 표면에 존재해야 해요. 달빛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무리는 보통 흰색이고 태양무리는 무지개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면 페니 텐트를 우연히 발견하는 행운아 중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뾰족한 얼음 기둥을 말해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조한 공기에 매우 춥고 고도가 높은 환경이 필요해요. 햇빛은 얼음을 물로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눈과 얼음의 날들이 지구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여워 보일 순 있지만 4.5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작은 각각의 용암 방울들이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펠레의 털이 돼요. 제가 설명할게요. 펠레라는 단어는 화산을 뜻하는 고대 하와이 상징에서 유래해요. 바람이 작은 용암방울을 집어들 때마다 머리카락과 같은 가닥으로 느리는데 이건 유리철사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해요. 이 섬세한 가닥들은 2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드물게 구름 없이도 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일까요? 이 희귀한 현상 이면에 있는 과학을 살펴봅시다. 비가 태양에서 바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우린 이걸 선샤워, 즉 여우비라고 불러요.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비가 별에서 직접 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비구름은 그 특정 위치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요. 태양광선에 각이 지면서 구름이 보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방향으로 비를 뿌리게 바람을 조금 불어주면 짜잔! 여우비가 내리죠.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소금 평지예요. 또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 전 세계 리튬의 절반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엔 또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장마철이 올 때마다 이 평평한 땅을 완벽하게 반사되는 거울 호수로 바꿔줘요. 여러분은 피해 폭포에 대해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공포 영화요? 이건 남극 대륙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한 일련의 폭포일 뿐이에요.
특별한 종류의 박테리아로 가득 찬 지하 호수에서 나오죠. 이 작은 유기체들은 당 대신 황산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워요. 이 호수에 포함된 물은 철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기와 만나면 녹이 슬어버려요. 따라서 트레이드마크인 이름을 주는 붉은 폭포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우리 모두 그 노래를 알고 있지만 사실 이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막의 장미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식물이 아니라 광물 석고의 독특한 형태예요. 종종 홍수가 날 수 있는 건조한 모래 지역에서 발달하죠. 습한 환경과 건조한 환경 사이에 끊임없는 전환으로 석고 결정이 모래 알갱이 사이에 나타나는데 결정이 여기에 갇혀서 장미와 같은 모양을 형성해요. 사하라의 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게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위를 날아야만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 1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돔이에요. 아니요, 전 그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략적인 지름은 40km이고 많은 동심원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곳인 중심 영역은 지름이 약 30km예요. 우주 비행사들이 그걸 발견한 최초의 사람들이었고 그 이래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플로리다에 착륙할 때 사하라에 눈이 보이면 거의 집에 다 왔다는 걸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나무들 중 하나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어요. 무지개 유칼립투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무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색을 바꾸고 껍질을 벗는 나무 껍질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죠. 보통 입에서 발견되는 엽록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린 나무 껍질이에요. 그런 다음 보라색으로 바뀌고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마침내 자라면서 엽록소를 잃으면 갈색으로 바뀌고요. 숲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나무 한 그루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흙 아래에는 땅 위에 보이는 약 47,000그루의 나무와 같은 모양을 이어주는 복잡한 뿌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나무는 사시나무예요. 이 나무들 중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유기체들 중 하나예요. 자, 여기 모든 여행객들에게 좋은 목적지가 있네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나사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라고 해요. 이곳에선 1년 중 300일이 뇌우를 동반해요. 그런데 지역이 뭐가 그렇게 독특해서 폭풍우가 자주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차가운 산의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만나 호수 위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터널 플레임 폭포는 캐나다 국경 근처의 뉴욕주 북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작은 폭포가 있어요. 약 20cm짜리 높이의 불꽃이에요. 알고 보니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천연가스 누출이 폭포 뒤에 있었던 거예요. 불꽃이 거의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도록 폭포가 충분히 덮어주고 있어요. 등산객들은 불을 꺼진 걸 보면 다시 불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이 현상은 사실 꽤 흔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곳들보다 더 신선해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아주 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황사, 백사, 그리고 심지어 흑사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들어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녹색 해변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린샌드 비치라고도 알려진 파파콜레아는 하와이에 위치해 있으며 녹색 모래를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해변 중 하나예요. 이 독특한 색깔은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형성된 감람석으로부터 생겨났어요. 사실 하와이에서는 모든 화산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녹색 모래는 그만 볼게요. 왜냐하면 세계의 다른 해변 중 일부는 밤에도 빛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 천연이에요. 범인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것 때문이에요. 또는 미세 조류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포함하고 있고 살고 자라기 위해 햇빛을 필요로 하는 작은 식물이에요.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물 아래 햇빛이 여전히 닿을 수 있는 바다의 상층부에서 떠다닐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파도와 해류의 움직임에 의해 뒤흔들리게 될 때 빛을 발산하는데 밤 동안에는 어떤 빛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특별한 미생물들은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에버글레이즈와 같은 세계의 많은 곳들의 해변에서 발견돼요. 와이오밍주 애프턴 바로 바깥에 위치한 산의 밑바닥에는 간헐천이라고 불리는 작은 강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종류는 3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물줄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건 뭘까요? 키예프. 몇 년 동안 여기 온 걸 꿈꿔왔어요. 카메라를 꺼내서 대성당, 항공박물관, 드니프로 강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광 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무언가 멀리 우뚝 솟아있는 게 보여요. 거대한 폭발 같아요. 피해야겠어요. 빨리요. 2020년 6월 키예프 사람들이 하늘에서 목격한 것은 모루구름이었어요. 보기 드문 형태의 폭풍우가 형성되고 있었죠.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며 공기는 성층권 바닥에 닿으면서 팽창하고 퍼져나갑니다.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멋진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로는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모루구름은 가장 위험한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구름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에요. 이 번개는 폭풍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마법처럼 등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번개는 모루 상단에서 발생하는데 일반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100km 밖에 있는 거대한 구름을 목격하고 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두려워했어요. 현지인들은 관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도 전에 SNS에 거대한 구름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당국은 그것이 그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구름은 바람의 세기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북쪽 끝을 둘러보면서 소름 끼치는 동물들을 피해 편안하게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때입니다. 편안하게 쉬다가 커다란 그림자가 머리 위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이 이상한 날씨는 정말 놀라워요. 이 구름은 나팔꽃 구름이라고 불리는데 마치 거대한 튜브처럼 생겨서 하늘 가로질러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은 최대 1000km에 걸쳐 측정될 수 있고 심지어 큰 무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하면서 길게 말려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뒤쪽에 더 차갑고 습기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나타납니다. 2001년 7월과 9월 사이 남부 인도 사람들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빗물은 옷에 물이 들 만큼 진한 색이었어요.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도 있었어요. 장마철 중간에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해조류 때문에 이런 색을 띠게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맛을 보려곤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조류가 저 멀리까지 올라가는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죠.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거품 목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욕조를 채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방법이 있어요.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 아무 해안가로든 가서 몸을 담그세요. 거품이 많은 조수는 한 장소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 나타날 수 있어요. 하위 투성이 해안선을 따라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샌프란시스코 해안, 북아일랜드, 호주의 물루라바 같은 곳이죠. 각 해안마다 바다 거품을 형성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만약 유리잔에 바닷물을 떠서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식물, 화학물질, 그리고 많은 소금과 미네랄과 같은 것들이 거품을 만드는 완벽한 공식입니다. 강력한 조류와 바람이 이 모든 것을 섞으면 우린 카푸치노 거품과 비슷한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추운 기온이 미시간주의 과수원을 강타하면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유령 사과처럼요. 전혀 무섭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겨울 유령 사과를 보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몹시 추워야 해요. 사실 이것은 사과가 가지에 달린 채로 사과 표면의 비로 인해 얇은 얼음층이 형성될 때 발생하는 드문 기상현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과가 녹아서 사과 소스처럼 새어나오면 아름다운 얼음 껍질만 남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카타툼보 강은 세계에서 가장 전기가 많은 곳일 거예요. 1년에 거의 300번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번개 폭풍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3개월 전에 미리 예측됩니다. 10월에 우기 동안 1분 안에 30번의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짜릿한 경험일 거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마다 전구 하나에 6개월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런 놀라운 번개쇼는 베네수엘라 전역에 영원히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질 때 강한 바람이 주변에 있는 3개의 산을 둘러싸고 물 위에 폭풍구름을 형성합니다. 습한 공기의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의 얼음 결정체와 충돌할 때 거의 매일 밤 번개 폭풍을 일으키는 정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어떤 폭풍은 그 위에서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꼭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해파리 번개 스프라이트는 지구 대기의 높은 곳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강력한 내우와 관련이 있지만 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스프라이트는 중층권 50에서 80km 상공에서 발생해요. 밤에 인공 조명으로 인해 이 희미한 번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그걸 발견한다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폭이 50km를 훨씬 넘을 수 있어요. 붉은 스프라이트는 내운 위의 차가운 플라즈마 방출의 한 종류입니다. 폭풍 구름과 아래 땅 사이의 번개 전하의 균형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도넛 모양으로 붉게 빛을 내기도 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희귀한 기상현상 중 하나로 모든 기상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될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발견되는데 바람, 기온, 눈, 얼음, 그리고 습기가 함께 작용해서 이런 경이로운 고리가 형성됩니다. 땅의 얇은 층에 젖은 눈, 그 층 아래 얼음이나 가루는, 그리고 이 도넛을 언덕 아래로 눈덩이처럼 굴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에서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은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카메라에 담으세요. 지평선 너머로 석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자줏빛과 분홍색으로 물든 하늘은 눈앞에 보이는 3개의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언제부터 지구의 태양이 3개였죠? 가끔 태양 옆에 나타나는 이 유령별을 선독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개처럼 태양을 졸졸 따라다녀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선독은 종종 태양과 같은 높이에서 빛을 발하는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얼음 결정이 빛을 가장 잘 반사하는 골이나 후광의 형태로 관찰됩니다. 달과 나란히 나타나고 얼음 결정체를 통과하는 달빛에 의해 형성되는 문독도 있지만 썬독만큼 자주 관찰되진 않습니다. 야생에서 사진을 찍다가 드디어 인생샷을 찍기에 완벽한 장소를 찾았어요. 수정처럼 맑은 물, 소나무, 산, 그리고 비행 접시. 잠깐, 비행 접시요? 외계인이에요. 만약 접시 모양의 구름을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렌즈 모양을 한 고저구는 이름도 어려워요. 알토 큐뮬러스 렌티큘라리스. 멋지죠? 산 꼭대기 위에 형성되는 특이한 구름입니다. 습한 공기가 산 위로 흐를 때 온도차가 완벽하면 파도가 생겨요. 공기가 파도를 통과할 때 증발이 발생하고 일련의 구름이 타원형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외계인은 아니라는 거죠. 휴.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구름을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방우는 거대한 하얀 덩어리의 마시멜로처럼 보이지만 구워 먹을 순 없습니다. 이 이상한 솜털 같은 구름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을 수 있고 모루구름이나 다른 뇌우 구름 아래서 짧은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거품 모양은
폭풍 자체 내부의 난기류로부터 형성되어 고르지 못한 구름 기반을 만들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납니다. 유방우는 습한 공기가 건조한 공기로 가라앉을 때 형성됩니다. 공기는 주변 환경보다 차갑고 얼음으로 식거나 물로 인해 무거워야 합니다. 따뜻한 여름 오후에 산책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푸르고 해는 하늘에 떠 있는데 갑자기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곧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발 아래 땅을 확인해보기 위해 살짝 뛰어봅니다. 잔디가 마치 트램폴린에 서 있는 것처럼 푹신해요. 이 현상은 토양 액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폭우나 홍수로 인한 과도한 물은 토양에 갇히게 되어 물이 차게 됩니다. 이것은 땅이 일시적으로 거대한 물침대처럼 작용하게 만들죠. 이런 푹신한 풀밭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조심해서 걷는 것이 최선입니다. 잔디밭이 꺼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안에 빠지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검은 연기구름,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며 분출하는 화산은 그 자체로 이미 무서운 광경입니다. 더 무서운 건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산 번개는 연구하기 매우 어려워서 과학자들은 정확히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이론은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 화산재가 너무 많은 마찰을 일으켜 정전기를 축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전기는 화산 번개를 유발합니다. 화염 회오리 또는 화염 토네이도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지상풍에 불씨가 실려서 빙글빙글 도는 힘이 불길을 증가시킬 때 발생합니다. 이 회전하는 불기둥은 높이가 350m까지 도달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도 겨우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화염 토네이도는 매우 드물지만 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1923년 도쿄에서 도시 전체의 대규모 화재가 거대한 화염 토네이도를 일으켰습니다. 토네이도는 15분 동안 지속되며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38,00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춥고 구름 한 점 없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는 파란빛과 오렌지빛의 다채로운 광선을 보았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것은 빛의 기둥이라고 불립니다. 빛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얼음 결정체로부터 반사될 때 발생합니다. 빛의 기둥은 캐나다나 러시아와 같은 추운 북쪽 나라에서 더 흔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무지개 아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달이 만든 밤하늘을 밝히는 무지개를 보는 건 훨씬 더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달무지개라고 부릅니다. 무지개처럼 밝고 화려하며 달빛이 하늘의 물방울에 반사될 때 발생합니다. 달무지개는 놀라울 정도로 희귀하고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합니다. 달은 매우 낮아야 하고 하늘은 어두워야 하며 비가 달의 정반대에서 내려야만 달무지개가 만들어집니다. 밤에 해변을 따라 달빛이 비치는 산책을 하고 있다면 생물 발광 해변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물속의 미생물이 파도의 움직임에 의해 동요하고 밝은 파란색을 발산할 때 발생합니다. 이 미생물들은 따뜻한 물에서 사는 경향이 있어서 몰디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생물 발광 해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여러분은 유명한 피폭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하 호수에서 핏빛으로 물든 물이 테일러 빙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이 놀라운 색깔이 생물 발광 플랑크톤과 유사한 미생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연구 후에 물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선한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산화되고 녹이 스는 현상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내내 호수가 얼어있는 추운 기후에서 얼음물 밑을 자세히 보면 얼음 속에 갇힌 얼어붙은 거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작은 메탄가스 방울들입니다. 물속의 박테리아는 다른 유기체를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생산합니다. 메탄은 얼어붙은 물속에서 떠다니는 거품으로 변해서 얼음층 아래에 갇힙니다. 아스페라투스 구름은 자연에서 가장 희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구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폭풍 같은 구름의 파도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 구름이 불길해 보이고 강한 폭풍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날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사라집니다. 이 구름은 미국의 대평원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지만 2009년 이후로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사막은 사막 장미석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막 장미석은 복잡한 장미 모양의 크리스탈 군집 형태입니다. 건조한 상태와 습한 상태 사이 간의 갑작스러운 전환이 크리스털을 형성하고 그 안에 있는 모래 입자들을 가두어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서 보면 용오름을 물 위에 떠있는 거대한 토네이도로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오름은 일종의 깔때기 모양의 구름입니다. 종종 어두운 색을 띠는 구름으로 가득 찬 회전하는 바람 기둥입니다. 용오름은 토네이도보다 훨씬 약하고 작아서 어떤 것도 빨아들일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열대기후에서 발생하며 육지에 도달하기 전에 소멸됩니다. 렌즈 구름은 하늘에 팬케이크 더미를 쌓아놓은 것처럼 다른 구름 위에 놓여있는 평평한 구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이나 높은 건물처럼 지리적 특성이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높은 고도에서 형성됩니다. 독특한 모양 때문에 렌즈 구름은 UFO 목격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자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는 영구 동토층 폭발입니다.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에서처럼 메탄가스 거품이 영구 동토층에 갇혀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방출됩니다. 이것은 땅에 거대한 구멍을 남기는 큰 폭발을 초래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2013년에 보고되었고 그 이후 몇 번 사례가 더 보고되었습니다. 빙하라고 하면 보통 깨끗한 하얀 얼음 덩어리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남극 대륙에서 녹색, 파란색, 노란색 등의 줄무늬가 있는 빙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깔은 특정한 조건에서 형성되는 얼음 때문에 발생합니다. 녹색은 일반적으로 조류가 풍부한 물이 얼 때 나타납니다. 파란 줄무늬는 가장 최근에 얼어붙은 물입니다. 다른 색깔들은 일반적으로 물이 얼 때 떠내려온 잔해의 퇴적물에 의해 발생합니다. 진주우는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구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며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다양한 색깔의 빛의 파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지 마세요. 이 구름은 사실 매우 위험한 광경입니다. 진주우는 우리의 대기를 크게 파괴합니다. 우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죠. 오존층은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보호막이고 오존층이 더 고갈될수록 더 많은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폭포 가운데에서 자연 화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도 못하겠지만 사실 생각보다 더 흔한 일입니다. 뉴욕 북부에서 흐르는 작은 폭포 한가운데는 약 20cm 높이의 영원한 불꽃이 있습니다. 폭포 밑에는 천연가스가 새어나오고 있는데 소량의 천연가스가 지하에서 지구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 작은 불꽃은 바위로 적당히 가려져 있어서 폭포의 물로부터 보호를 받고 영구적으로 타오릅니다. 일반적으로 녹색모래는 여러분이 열대 해변에서 보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와이와 전 세계의 화산섬에서는 짙은 녹색 모래로 뒤덮인 해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색깔은 근처의 화산 폭발에 의해 형성된 암석의 일종인 감람석의 침식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위는 서서히 모래로 변해서 해변으로 실려오고 해변은 이렇게 이상한 색깔을 띠게 됩니다. 페니텐트는 높은 고도에서 형성된 얼음 스파이크 들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햇빛이 얼음 위에 직접 비쳐서 얼음을 녹이는 대신 수증기로 바꿀 때 발생합니다. 햇빛은 눈의 표면을 오목하게 증발시키면서 날카로운 크리스털 같은 형태를 만듭니다. 스파이크는 4.5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유방우는 가장 특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구름 중 하나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있을 수 있고 마치 하늘이 손뭉치로 덮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름 자체는 무해하지만 종종 위험한 폭풍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름이 보이거든 실내로 들어가세요. 녹색 섬광 일몰은 일몰이나 일출 시에 해가 거의 완전히 하늘을 벗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드문 현상입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태양을 밝은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뚜렷한 녹색 섬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햇빛이 지구의 대기에 반사되어 빛이 다른 색깔로 굴절되도록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태양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이 뾰족한 나무는 쏠 줄 아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샌드박스 나무라고 불리며 아마조니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 나무의 씨앗은 작은 호박 모양으로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해지면서 자라요. 하지만 여기부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최고의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씨앗들은 시속 241km의 속도로 터져 나와요. 심지어 약 18m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폭발 과정 중에 이 나무를 방해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씨앗에 독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몇몇 나무들은 완전하게 똑바로 자라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심지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휘어진 나무는 지나칠 수 없는 광경이죠. 엘 아르볼데 라 사비나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스페인에서 자라요. 나무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모양은 바람에 달려 있어요. 그 결과 종종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중 다른 때에 완전히 모양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유연한 나무는 높이가 8m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바위 위와 같은 가장 별난 곳에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공룡만큼 오래된 나무는 어떨까요? 1994년에 발견된 웰레미 소나무종은 호주 시드니의 블루 마운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소나무는 2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공룡들이 그 주변을 돌아다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가 쉽겠죠. 이 나무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날까지 야생의 100그루의 전시품만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나무들의 위치를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나무들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니까요. 또 이걸 연구하는 게 지구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에도 중요해요. 나무의 껍질은 달랐던 온도기간이나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나무는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실제로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었어요. 바레인의 사막 변두리에 위치한 프로소피스 시네라리아는 아주 깊은 뿌리 체계를 갖고 있어서 타는 듯한 더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떻게 충분히 물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알아내지는 못했어요. 이 나무는 너무 특별해서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요. 파나마에 있는 라 인디아 도르미다는 잠든 소녀의 몸처럼 생긴 산지예요. 엘 발레드 안토니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 중 하나의 근처에 있는 더 크고 신비로운 지역의 일부죠. 그리고 꽤나 이상한 나무들이 있어요. 네모난 거요. 심지어 이 나무들의 고리들, 즉 나무 몸통의 내부도 같은 모양이고 날카로운 모서리에 가끔은 심지어 완벽한 90도를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왜 이 나무들이 이런 특별한 모양으로 자라는지 맞춰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무들의 샘플을 채취해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지 보려고 다른 곳에도 심어봤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나무들의 기이한 모양은 계곡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역에 사는 농부가 목재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나무들을 상자에 넣어서 키워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둥근 나무들은 종종 날카로운 각도로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 중 하나는 미국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서 발견돼요. 제네럴 셔먼이라고 불리고 84m로 뻗어 있어요. 거의 자유의 여신상만큼 커요. 둘레도 똑같이 인상적이어서 땅에 가까이 있는 두께가 약 31m예요. 이 나무의 나이에 대해서 우리는 2300년에서 2700년 사이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아, 엄청 오래된 나무네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나무종들이 있지만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만큼 놀라운 건 없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무 껍질 층들 때문에 거의 손으로 그린 것처럼 보이죠. 또 이 나무는 불규칙적으로 탈피하는데 한 번에 많은 색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한 번은 녹색에서 파란색, 보라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마침내 갈색에 이르면서 말이에요. 이 나무는 장식용이라기보단 제지용으로 쓰여요. 나미비아에도 모양이 이상하고 상당히 위험한 나무인 보틀트리가 있어요. 자, 모양면에서 보면 윗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둥근 몸통을 가져서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하지만 그 나무에서 수확한 우유 수액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전설에 따르면 지역 사냥꾼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살을 담그곤 했다고 해요. 꽃이 분홍색과 흰색으로 자라고 가운데가 빨간색이어서 꽃이 피는 계절에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가끔 삐뚤어진 나무를 보는 건 그리 특별하지 않지만 삐뚤어진 나무들이 있는 숲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폴란드의 그리피노 마을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 근처에는 400그루의 이상한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숲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기계적인 개입으로 휘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것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져온 목재가 가구 또는 심지어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지만 어느 쪽이든 숲은 결국 버려졌어요. 비단목화나무가 캄보디아의 고대 타프롬 사원을 점령하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어요. 비단목화나무의 거대한 가지들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구조물들 위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 사원들은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어요. 용혈수는 북서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라요. 현지인들은 용이 죽으면 나무로 변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길이가 무려 15m나 되는 이 나무는 나무 껍질에서 수확할 수 있는 붉은 수액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 붉은 물질은 오늘날까지 염료와 약에 사용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되고 가장 인상적인 나무 중 하나는 썬랜드 바오밤 나무입니다. 높이는 22m고 둘레는 47m예요. 남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어요. 이걸 더 장관으로 만드는 건 이 나무가 자연적으로 속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933년에 나무 안에 작은 휴게실이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는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이 나무가 6,000년 이상 되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은색 자작나무는 스칸디나비아와 북동유럽에 퍼져 있고 빛을 반사하는 법을 알아요. 나무 껍질 색이 옅어지고 나무까지도 얼어붙는 추운 겨울에는 그 광경이 자연의 겨울왕국으로 변해요. 또한 나무들이 도달할 수 없는 영양분을 모으면서 숲 아래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퍼져 나가는 버섯과 파트너십을 발전시켰어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나무는 버섯에게 설탕을 줍니다. 이 자작나무의 동반자는 위험하고 사람들이 먹어선 안 돼요. 알아보기는 쉬워요. 전형적인 주황색 머리에 흰 물방울이 뿌려진 버섯 머리를 갖고 있어요. 놓쳐서는 안 될 자연 축제는 일본의 벚꽃 시즌이에요. 분홍빛을 띤 흰색의 꽃은 일본 문화의 뿌리를 깊게 두고 있고 모노노 아와레라고 불리는 지역 속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제대로 발음했나요? 이 속담은 그게 얼마나 완벽하거나 아름다운지에 상관없이 모든 건 일시적이라는 사실로 해석돼요. 일본을 방문한다면 벚꽃 상징이 회사 로고에서부터 심지어 옷이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는 한때 터널로 바뀌었던 놀라운 나무 구조가 있었어요. 69m나 되는 코스트 레드우드 나무였죠. 이 나무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단어인 아워나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969년에 폭설 때문에 쓰러졌지만 나무는 동물, 식물, 곤충을 위한 생태계로 살아남았어요. 인도네시아 박싱데이 쓰나미. 아침에 해저 지진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은 1년의 쓰나미 파도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파도는 파리의 개선문 높이에 이릅니다. 운젠 화산 거대 쓰나미. 강력한 화산 폭발로 4,000년 된 용암돔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시마바라시를 휩쓸고 바다에 도달하여 메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댐 메가 쓰나미. 산사태로 2억 5,500만 입방미터의 숲과 흙, 바위가 호수로 쓸려 들어갑니다. 바종트 댐 아래쪽의 작은 마을 위로 어두운 물벽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멍멍할 정도의 굉음과 함께 파도가 댐 가장자리를 덮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메가쓰나미. 세인트 헬렌산의 상부 457m가 붕괴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눈사태의 일부가 스피릿 호수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물은 에펠탑만큼이나 높은 파도의 연속으로 밀려듭니다. 알래스카 리투야만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는 고지를 덮쳐 나무와 식물, 토양을 안반으로 씻어 내려갑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동쪽 몰로카이 화산의 3분의 1이 무너져서 태평양으로 붕괴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 크기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파도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도달합니다. 유카탄 소행성 쓰나미.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는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2배나 더 큽니다. 허리케인 미치. 미치는 카리브해 서부에서 형성됩니다. 곧 강도가 강해져 역대 8번째로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 됩니다. 폭풍은 온두라스에서 이틀 동안 시간당 10cm의 비를 쏟아붓습니다. 끔찍한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킵니다. 허리케인 앨런. 드물고 매우 강력한 이 폭풍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에 도달한 몇 안 되는 폭풍 중 하나예요.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레이트 허리케인. 바베이도스를 휩쓸고 지나간 폭풍은 계속 이동합니다. 마르티니크와 세인트루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6일 동안 지속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 바하마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허리케인은 섬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다로 휩쓸어 버립니다. 허리케인 윌마. 자메이카 인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폭풍입니다. 이틀 후 대서양에서 기록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변할 만큼 세력이 커집니다. 허리케인 패트리샤. 일반적인 폭풍 후도 단 24시간 만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페라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패트리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캄차카 지진. 캄차카 해안에서 128km 떨어진 곳에서 이른 아침 발생합니다. 지진의 진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두 파도는 최대 18m 높이의 치명적인 파도입니다. 세 번째는 훨씬 약합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지진. 오전 5시경 두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발생합니다.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는 칠레 해안선 998km를 쓸어버렸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진. 첫 번째 땅의 진동은 깊은 수심에서 시작됩니다. 지진이 너무 강해서 일본 본섬이 움직입니다. 지진은 지구의 축을 최대 25cm까지 이동시키고 자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재난은 또한 내륙 10km까지 이동하는 40m 높이의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를 촉발했습니다. 수마트라 인도양 지진. 두 개의 지각판을 따라 발생한 균열로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근처에서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지구를 1cm 진동시키고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알래스카 성금요일 지진. 북미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4분 38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966km 길이의 균열로 인해 끔찍한 산사태와 8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죠. 322km 떨어진 지역은 9m 상승합니다. 다른 지역은 영구적으로 2m가 내려갑니다. 칠레 발디비아. 칠레 대지진은 오후에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진은 하와이,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해안에 도달하는 쓰나미를 유발합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평균 10분 미만으로 지속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엘 니노 토네이도. 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로 간주되며 최고조에 달할 때는 폭이 4km에 이릅니다.
미국 페리빌 토네이도. 새벽 2시에 발생하며 나무를 부러뜨리고 석조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회오리 바람이 강해집니다. 2층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뒤집고 던집니다. 브릿지 크릭 무어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브릿지 크릭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폭은 1.6에서 2.5km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483km 이상에 이릅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거의 3시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수많은 나무와 전봇대가 부러지고 도로와 농가가 파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미국 트라이 스테이트 토네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거쳐 354km를 이동합니다.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보통 8km를 넘지 않습니다. 미국 투펠로 게인즈빌. 최소 12개의 단일 토네이도로 구성된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회오리 바람은 또한 심각한 돌발 홍수를 유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산사태. 오후 10시 몬테토크 정상에서 기자 대피라미드 100개를 쌓을 수 있는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사태는 금문교보다 높은 쓰나미 파도를 일으키며 바종트댐 저수지로 떨어집니다. 중국 윈난성. 시드니 항구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바위, 돌, 진흙의 눈사태가 진샤강의 댐을 형성합니다. 일본 히다강. 폭풍으로 인해 올림픽 수영장 30만 개 분량의 잔해가 흘러내리다가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로 인해 멈췄습니다. 도중에 산사태가 버스 2대를 도로에서 휩쓸어버립니다. 페루. 산사태로 페루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긴 강인 리오 만타로가 댐에 잠겼습니다.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이는 산사태가 시속 최대 140km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km의 잔해 흔적을 남깁니다. 타지키스탄 우소이댐. 진도 7.4 지진으로 시작된 산사태는 무르갑 강으로 떨어져 강물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인 우소이댐이 등장합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오전 8시 30분 재앙적인 지진으로 세인트 헬렌산의 북쪽 전체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기록된 산사태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화산 통풍구가 막히고 대재앙적인 분출이 시작됩니다. 미국 노스 보네빌. 15세기 중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테이블 마운틴에서 엄청난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13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높이 61m, 길이 6km의 댐으로 컬럼비아 강을 막았습니다.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둥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한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한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한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한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 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초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 문어는 심장을 3개 갖고 있어요. 그중 2개는 아가미로 혈액을 펌프질하고 더 큰 심장은 몸의 나머지 부분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요. 또 뇌를 9개나 갖고 있어요. 저게 중앙에 큰 거예요. 하지만 또 8개의 팔은 각각 작은 뇌를 갖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각각의 팔에 자체적인 뇌가 있기 때문에 중앙 뇌는 팔에만 더 높은 수준의 신호를 보내요. 근처 틈으로 이동해 안에 개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와 같은 것들을 말이죠. 인간의 경우 뇌는 우리의 다리와 팔의 각각의 움직임을 안내하고 통제해요. 그리고 문어의 경우 팔은 갈라진 틈으로 가는 길에 거의 독립적으로 행동하죠. 또한 흡착판으로 맛과 느낌을 느껴요. 팔이 너무나도 독립적이어서 문어는 팔을 보지 않는 한 실제로 팔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에게는 자가소용이라고 불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팔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등 뒤에 팔을 잡고 있더라도 말이죠. 1816년은 여름이 오지 않은 해로 알려져 있어요. 1815년 4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산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화산재 구름을 대기 중으로 날렸죠. 북반구의 대부분이 먼지와 흙의 장막으로 덮였고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듬해 6월 추운 겨울은 끝나지 않았어요. 서리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고 눈과 비는 여름 내내 지속됐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지구에서 가장 숨막히는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들쭉날쭉한 산 피오르, 뜨거운 간헐천, 풍경에 새겨진 얼음밭, 레이니스파라 해변과 같은 놀라우면서도 흥미로운 검은 모래 해변을 말이에요. 해변에 있는 모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 동안 있었던 기후변화와 침식으로 인해 부서진 바위로부터 형성돼요. 그리고 레이니스파라에는 모래가 굉장히 매력적인 검은색인데 그건 화산 활동 때문이에요.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에서 분출되어 표면으로 올라와 식고 대서양에서 굳어져서 이렇게 매혹적인 검은색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해변은 마법처럼 아름답지만 몰래 치는 파도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몇 개의 작은 파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정말 큰 파도가 되는 경우예요. 이 현상은 해류가 파도를 함께 밀어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또는 레이니스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도가 해안 지하 절벽에서 와서 훨씬 더 큰 끌어당기는 효과를 얻을 때 일어나요. 바다의 낮은 기온을 고려하면 안전한 장소에서 사진 찍는 게 확실히 더 나을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서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위험한 일이 닥치면 서로에게 경고할 수 있어요. 영양과 같은 동물들이 잎을 개걸스럽게 먹을 때 나무는 즉시 동물들에게 독성이 있는 타닌을 더 많이 생산해내기 시작해요. 또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특별한 종류의 가스를 방출하고 다른 나무들에게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여러분은 아주 추운 밤 별을 보고 있는데 밝은 빛이 밤하늘을 가로질러요. 별똥별이네요. 멋져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사실 별이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부르지만요. 기본적으로 우주를 돌아다니는 작은 먼지 덩어리와 암석 덩어리인 유성우예요. 우리 대기를 통과할 때 마찰이라고 불리는 걸 유발해요. 한 물체가 다른 것과 맞닿을 때를 말하죠.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또 마찰은 열을 발생시켜요. 먼지와 바위는 대기를 통과하면서 극도로 뜨거워지고 열은 타버리고 우리가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걸로 변하는 순간까지 빛나게 만들어요. 사막의 일몰은 특히나 아름다워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많이 생산되는 화려한 색 때문에 말이죠. 햇빛은 다양한 색 스펙트럼의 음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양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 이 색들이 함께 섞여 우리는 그걸 흰색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태양이 더 낮아질수록 태양광선은 우리에게 도달하기 전에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야 해요. 그러면 대기는 파란색, 보라색과 같이 짧은 파장의 빛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산란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긴 주황색과 빨간색 파장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 환경에서 공기오염은 다른 곳보다 노을빛을 더 칙칙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막의 깨끗한 공기는 태양에서 오는 선명한 색깔들을 해질녘까지 빛날 수 있게 해줘요. 또 수증기와 비에 젖은 구름에 있는 수분이 노을의 색조를 옅게 할 수 있어요. 사막에는 비가 없고 구름은 얇고 가늘어서 햇빛을 막는 대신 여과하고 반사하죠. 대나무는 정말 빨리 자라요. 사실 지구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인데 하루에 약 1m 정도 자라기도 해요. 대나무는 땅으로 들어오는 빛이 거의 없는 울창한 숲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나무가 가능한 한 빨리 햇빛에 닿아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죽순과 모종을 연결하는 지하 줄기가 있어서 완전한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죽순은 잎을 필요로 하지 않죠. 또 대나무는 줄기를 두껍게 하는 고리를 기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냥 위로 자라는 얇고 속이 빈 막대죠. 여러분은 몇몇 큰 나무들이 때로는 땅속 25cm 깊이에 있는 얇은 뿌리 줄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뿌리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물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토양 공극이라고 불리는 특별 지하 주머니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나무가 이상적인 습기와 토양 조건을 갖고 있을 때 나무는 표면 아래 더 깊은 곳으로 뿌리를 보내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뿌리가 내려가는 걸 막는 안반, 돌, 그리고 단단한 토양을 고려하면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요. 이러한 장애물들은 뿌리가 필요한 산소를 얻는 것도 막아요. 그래서 삶이 힘들어질 때 나무는 더 쉬운 옵션을 선택하죠. 뿌리가 표면에 가까이 머물며 다른 방향으로 뻗어갈 거예요. 가뭄이라는 조건은 나무가 얕은 뿌리 체계를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예요. 지표면에 더 가까이 있으면서 강우량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죠. 식물들은 대부분 햇빛에 노출되어 있지만 화상을 입지는 않아요. 식물은 약 7억 년 전에 육지에 나타났고 식물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바다에 있는 식물들은 바닷물을 보호막으로 썼어요. 자외선이 햇볕에 타는 원인이어서 육지 식물들은 그걸 감지하는 특별한 단백질을 개발했어요. 이 단백질은 자외선의 손상과 영향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세포로 신호를 보내요. 기본적으로 자체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생산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걸로 100% 보호받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낮의 햇빛에 식물에 물을 주면 식물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흔히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물방울이 작은 렌즈 역할을 해서 햇빛을 나뭇잎 표면에 집중시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햇빛을 물방울로 집중시켜 나뭇잎의 표면에 쬐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아요. 그저 식물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대부분의 식물의 잎과 껍질에 있는 세포가 손상돼요. 지구의 핵은 태양의 표면만큼 뜨거워요. 그게 우리 행성 전체를 쉽게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특히 중심핵이 표면으로부터 2,9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태양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감자튀김처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중심은 대부분